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좁은 것도 힘든데 임신한 몸으로 어린 아이 둘까지 돌보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울까요? 그런데 그런 집에 남편이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고 버티던 한 여자가 결국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정말 가족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기 전에 오후였어요. 18평 빌라 안은 늘 그렇듯 좁고 분주했지요. 지연은 부른 배를 감싸 쥔 채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현우는 식탁 한쪽에 숙제 공책을 펼쳐놓았고 5살 딸 서아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을 굴리고 있었어요. 집안에는 아이들 목소리와 압력밥솥 김 빠지는 소리, 그리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요. 지연은 잠깐 허리를 펴려다 다시 배를 눌러 잡았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자 몸은 더 쉽게 지쳤고 잠깐 서 있는 일도 전처럼 가볍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갈수록 더 촘촘하고 무겁게 쌓여갔지요.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남편 표정이 어딘가 굳어있는 것을 보았지만 먼저 묻지 않았어요. 민수는 손도 제대로 씻기 전에 거실에 앉아 물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듯 입을 열었지요. 엄마랑 동생이 당분간 우리 집에 와 있어야 할 것 같아. 지연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을 설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취업될 때까지만 같이 지내면 된다는 이야기였지요.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은 식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나랑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지연은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아차렸지요. 남편은 잠깐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힘들고 동생도 사정이 있으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 어디에도 지연의 몸 상태나 아이들 생활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숙제하던 손을 멈추고 부모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서아는 분위기를 몰라도 목소리가 낮아진 어른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집안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뒤 현관 앞에는 큰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된장, 반찬통, 겨울 이불까지 챙겨 들고 들어왔어요. 시동생 준호는 노트북 가방과 옷가지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짐은 당분간 머무는 사람의 짐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지연은 현관에 서서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는 좁은 입구가 순식간에 더 비좁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보며 살림 배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 장난감이 쌓인 구석을 슬쩍 밀어놓고 자기 짐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을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방은 민수와 아이들 옷가지로도 꽉 찼는데 이제 문 밖에서 시어머니 기침 소리와 준호의 휴대폰 영상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사생활이라는 게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하다며 먼저 누워버렸지요. 지연은 남편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더 크게 밀려온 건 막막함이었어요. 뱃속 아이가 한번 움직이자 지연은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몇 달을 더 버텨야 할지, 출산이 다가오면 무엇이 더 달라질지 도무지 그림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약했지만 지연은 이상하게 숨이 차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부터 그녀는 집안에서 자기 자리가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거가 시작된 첫 주부터 집안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시간은 전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워졌지요. 아이들 밥을 차리고 학교와 유치원 준비를 시키는 사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반찬통 위치를 바꾸거나 국간이 약하다고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지연은 대꾸하지 않고 수저만 꺼냈어요. 준호는 늦잠을 자다가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고 손에는 늘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피곤했겠다고 말하며 따뜻한 국을 따로 데워주었습니다. 지연은 식탁을 닦다가 그 장면을 보고 잠깐 손을 멈췄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누구의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도 입술만 한번 깨물 뿐이었지요. 준호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은 늘 비슷했습니다. 노트북을 켜두고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거나 채용 공고를 보는 듯 하다가도 금세 게임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밤에는 이어폰도 제대로 끼지 않은 채 늦게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아이들 방까지 들어갔지요. 현우는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는데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소리를 낮춰달라고 말하려다가 삼켰어요. 한 번 말을 꺼내면 곧바로 불편한 표정들이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취업 때문에 예민하니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지연과 아이들이 조금 더 참으라는 뜻이었지요. 참는 쪽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쌀이 줄어드는 속도는 빨라졌고 반찬은 하루를 넘기기 어렵게 사라졌습니다. 가스비와 전기 사용량도 눈에 띄게 늘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준호도 그 부분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월급날이 다가오면 자주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돈 이야기를 피했어요. 지연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손에 든 계산기를 더 오래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과일을 살까 하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고기 대신 할인하는 두부를 집어드는 날이 많아졌지요.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기 몸 하나 챙길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간이었습니다. 18평 빌라는 4식구가 살아도 넉넉하지 않은 구조였지요. 그런데 6식구가 되자 거실은 모두의 통로이자 식탁이자 아이들 놀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우는 숙제를 하다가도 준호가 지나가면 공책을 치워야 했고 서아는 장난감을 펼쳤다가 금세 접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럽게 움직이면 시어머니는 삼촌 공부하잖니 하고 눈치를 줬습니다. 정작 시동생 준호가 방 안에서 크게 통화하거나 웃을 때는 누구도 말리지 않았지요. 현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거리던 아이가 집에 오면 먼저 방부터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서아도 엄마 품에 더 오래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지연은 아이들 변화가 가장 먼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민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라 거실 불도 절반만 켜져 있었어요. 지연은 지금 상황이 너무 버겁다고 최소한 생활비나 기간 정도는 분명히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 앉아 있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조금만 더 참자. 동생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몸 상태도 아이들 생활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뿐이었지요. 지연은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기 편이 정말 아무도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렀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것처럼 들리던 동거는 2달을 넘겼고 집안의 긴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졌지요. 지연의 배는 더 불러왔고 몸은 전보다 쉽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했고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당겼어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지연에게 쉬라는 말은 현실에서 가장 먼 문장 같았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돌리고 쌓인 설거지를 해내는 동안 휴식은 늘 다음으로 밀려났지요. 누군가는 그녀 대신 움직여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지연을 더 지치게 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내 고단함이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취급되는 것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보다 침묵으로 하루를 버티게 되었지요. 병원 검진이 있는 날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버스를 타고 산부인과에 다녀왔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집에 두고 온 저녁 반찬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검진 결과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었지요. 의사는 집안일을 줄이고 안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반찬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지요. 검진표가 든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지연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앞치마부터 둘러맸습니다. 준호의 취업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면접을 봤다는 날도 있었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준호는 식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고 밥을 먹은 뒤 빈 그릇은 싱크대에만 올려두고 돌아섰습니다. 분리수거를 한 번도 자청한 적 없었고 아이들 앞에서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감쌌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힘들다는 이유가 누군가의 집과 몸과 시간을 끝없이 빌려 쓰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고 여겼지요. 그 경계가 무너진 집에서 지연만 유독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상식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은 쉽게 지치게 되니까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현우는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보여주며 말끝을 흐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집에 오면 먼저 삼촌이 있는지 거실을 써도 되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서하는 색칠놀이를 하다가도 누가 지나가면 급히 크레파스를 정리했지요.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지연에게 큰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번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삼촌은 언제 가?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지금 집안의 모든 균열을 한 번에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민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비라도 조금씩 받자고 최소한 끝나는 날짜라도 정해놓자고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듣는 듯 했지만 곧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한테 돈 이야기까지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지요.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값과 관리비, 병원비, 아이들 학원비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오히려 더 지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도 힘든데 왜 자꾸 자신을 몰아세우느냐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 순간 지연은 남편과 자신이 같은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이미 깊고 넓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갈등은 늘 식탁 근처에서 커졌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기도 했고 서로의 표정을 피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했지요. 그날 저녁에도 모두가 식탁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찌개 냄비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음식 냄새와 어울리지 않게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하루 종일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고 괜한 트집처럼 들리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사실만 말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좁은 집 구조, 늘어난 생활비, 아이들 학습 공간, 자신의 임신 상태까지 하나씩 차례로 꺼내려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하면 적어도 상황은 분명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지연은 먼저 집이 너무 비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숙제를 하기도 어렵고 서아도 집에서 마음 놓고 놀지 못한다고 설명했지요. 자신 역시 임신 중이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생활 여건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스비, 전기세, 식비가 모두 늘었는데 지금처럼 가면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말투도 최대한 담담했지요.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밥그릇 쪽으로 떨어뜨린 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이 점점 굳어지는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준호가 다른 거처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취업도 안 된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야겠냐는 뜻이 얼굴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말을 아끼며 자리를 피하려는 눈치였지요. 지연은 그 침묵이 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과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마치 괜한 문제를 만든 사람처럼 테이블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래도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도 무조건 모른 척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연은 다시 한번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간을 정하든 생활비를 나누든 최소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래야 아이들도 안정되고 자신도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는 누구를 공격하려는 기색도 화풀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무너져가는 생활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정리였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계산부터 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책임을 피하는 사람의 조용한 후퇴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이 집안에서 가장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식사는 결국 제대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준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괜히 물만 마셨지요. 현우와 서하는 어른들 눈치를 보며 밥을 남긴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 앞이라 더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찌개 냄비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지요. 싱크대에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부엌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 같은 것이었어요. 지연은 이제 다음 충돌이 더 크게 올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문제 제기 이후 집안은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필요한 말 외에는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준호는 더 오래 방 안에 머물렀지요. 민수도 집에 들어오면 지연의 눈을 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갔지만 누구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차라리 한 번 더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흐리게 넘어가면 결국 모든 부담은 다시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말을 더 짧고 선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배려와 양보를 오래 붙들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면 다른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을 분명히 해야 할 때였지요.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모두가 거실에 있는 시간에 지연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식탁이 아니라 거실 한가운데였어요. 아이들은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지금 같은 형태의 동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생활은 더 불가능해질 것이고 아이들도 이미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 안에 집을 정리해달라고 분명하게 통지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더는 물러설 여지가 없도록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했어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어려운 가족 사정을 너무 모르고 산다고 쏘아붙였지요. 준호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도 못하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말끝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며느리의 처지는 계속 뒤로 밀렸어요. 지연은 입을 다문 채 시어머니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임신한 며느리나 어린 손주들에 대한 걱정이 단 한 줄도 없었지요.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자기 문제로 벌어진 충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는 지연에게 더 큰 실망으로 남았어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뒤로 빠져 있고 대신 누군가가 그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구조가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말은 남편에게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보다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키우느냐는 말이 먼저 나왔지요. 그는 아내가 집안의 화목을 깨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 품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되물었어요.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몇 달 동안 참아온 것들, 몸으로 버틴 일들, 아이들 눈치를 살피며 삼킨 말들이 한순간에 분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멀리 서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뼈아프게 실감났지요. 그녀의 표정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을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와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요. 현우는 잠들기 전 엄마에게 꼭 안겨 있었고 서아는 불안한지 몇 번이나 뒤척였어요. 지연은 두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한 결론을 내렸지요. 이 집에 더 머무는 것은 참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과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누가 옳고 그르냐를 설득하는 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이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밤부터 떠날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을 한 뒤에 지연은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으로 버티던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그녀는 무엇을 챙겨야 하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필요한 서류를 한 곳에 모았어요. 병원 기록, 아이들 예방접종 수첩, 학교 안내문, 통장과 신분증까지 작은 파일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다시 확인하고 친정에 잠시 머물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연락도 해보았지요. 큰 도움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갈 곳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준비는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다시 잡기 위한 최소한의 정리였지요.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방향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현우가 다니는 학교와 서아의 유치원은 당장 옮기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지연은 가능한 한 같은 생활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친정은 조금 멀었지만 당장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어요. 현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을 아이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요. 대신 엄마가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될 수 있다고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두었습니다. 현우는 엄마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이미 집안 분위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 하나에 지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는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연은 집안일을 하다 말고 남편에게 한 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는 정말 따로 지내겠다고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그 말이 감정적인 협박이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이미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표정이 달라졌지요. 그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러나 그 말은 지연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연은 아이들 옷과 책, 자주 쓰는 생활용품을 가방에 넣었어요. 많은 짐을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만 먼저 추렸지요. 현우는 말없이 자기 책가방 옆에 장난감 하나를 더 넣었고 서아는 엄마가 챙겨준 분홍색 겉옷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끝내 먼저 묻지 않았어요. 준호는 방문을 조금 열어보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만 거실 한가운데 서서 복잡한 얼굴로 아이들과 짐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별거를 하겠다고 당분간 연락은 아이들 일로만 하자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싸움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연은 배를 한번 감싸쥐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도 가볍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현우는 엄마 손을 꼭 잡았고 서아는 반대쪽 소매를 붙들었지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집안에서 누가 불러 세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그제야 지연은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많을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데리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그 새벽 지연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 머물게 된 곳은 넓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친정의 작은 방 하나와 거실 일부를 함께 쓰는 형편이었지요. 아이 둘의 임신한 몸까지 생각하면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집안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지 몰라 조심할 필요도 없었고 아이들이 조용히 숨죽일 이유도 없었어요. 지연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건 다툼이 아니라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아이들 고른 숨소리뿐이었지요. 그 평범한 소리가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설어했습니다. 현우는 자기 책상이 없다는 사실에 잠깐 시무룩해졌고 서아는 잘 때마다 집에 돌아가느냐고 몇 번씩 물었지요. 지연은 섣불리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여기서 지내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현우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숙제를 할 때 누가 지나가며 눈치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편하게 느끼는 듯 했지요. 서아도 며칠 지나자 색연필을 넓게 펼쳐놓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지연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떠나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산 준비와 생활 정리는 여전히 큰 과제였습니다. 병원도 다녀야 했고 아이들 일정도 챙겨야 했지요. 돈 문제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는 보였어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한 물건만 우선순위를 정해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식구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사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었겠다. 그 짧은 말 하나가 먹먹했던 지연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가족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위로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지연은 조금씩 표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수와의 연락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돌아오라는 말과 아직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지연은 감정적인 설득에 다시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일정이나 필요한 물건 전달 같은 일만 간단히 주고받았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직접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역시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은 미안함의 침묵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이제 그 의미를 따져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의 태도를 지적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자기 일상을 세우는 쪽으로 힘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숙제를 마치고 엄마 옆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엄마, 여기 와서는 좀 조용해서 좋아. 그 한마디에 지연은 웃으려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앉아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편안한 모습이 집안을 점점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오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지연의 삶도 이전과는 다른 결을 갖게 되었지요. 출산일이 다가오고 준비해야 할 일은 더 많아졌지만 그녀는 전처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누구를 우선으로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현우는 학교를 다녀오면 숙제부터 하고 서아는 거실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예전처럼 방문 너머의 눈치를 보거나 갑자기 조용해지지 않았지요. 그 차분한 변화는 집안의 공기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이 다시 아이답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자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출산의 시간이 왔고 지연은 셋째를 무사히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를 처음 안는 순간 그녀는 오래 참고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요. 두려움도 있었고 막막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켜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누군가의 이해를 다 얻지 못해도 자신은 결국 아이들을 지키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에서 아기는 아주 작은 손가락을 오므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서아는 조심조심 동생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지요. 그 장면을 보며 지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아이들이 숨쉬고 자랄 수 있는 삶의 자리였다고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그녀를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결국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편은 자신이 어떤 지점에서 아내를 놓쳤는지 끝내 보지 못하는 듯 했지요. 몇 번의 연락이 오갔지만 대부분은 뒤늦은 아쉬움이나 상황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그 말들을 차갑게 끊어내지도 기대를 품고 붙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억지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만 분명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사실상 끊어졌지요. 준호에 대한 소식도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다시 흔들도록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별은 거창한 선언보다 조용한 단절로 완성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연의 경우도 그랬지요. 어느 날 늦은 오후 지연은 새 아이가 잠든 틈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낮잠 자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퍼져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고요가 불안의 신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곧 문을 열고 들어와 분위기를 바꾸고 눈치를 줘야 할 일이 생길 것만 같았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정말로 평온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산다는 이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힘든 사람을 가장 먼저 살피고 지켜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숙제를 마친 뒤 엄마에게 다가와 기대었습니다. 서아는 동생 옆에 누워 작은 손으로 아기 발을 만지며 웃고 있었지요. 지연은 아이들 셋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쉬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 걱정도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요. 하지만 적어도 누구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것이 언제나 가정을 지키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요. 지연은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가족의 중심에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늘 가정을 지키는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선택이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족이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비슷한 현실 사연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